영광과 꿈. 시험 종합 성적이 발표되는 날 앤과 제이는 거리를 함께 거닐고 있었다. 제이는 웃음을 띤 것이 기쁜 듯 보였다. 하여튼 통과할 자신은 있었고 별로 힘든 목표도 없었으므로 그다지 불안한 기분으로 가책을 받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앤은 창백하고 말수도 적었다. 이제 10분 후에 누가 메달을 따고 누가 에이브리 장학금을 얻느냐가 발표되는 것이다. 너는 물론 어느 쪽이든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제인이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나 에이브리는 틀렸어.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게시판을 가서 볼 용기가 없어. 나 그대로 대합실에 갈 테니 네가 보고 와서 곧 알려줘. 만일 떨어졌거든 되풀이해서 얘기하거나 위로하진 마라. 약속이야, 제인. 제인은 굳게 약속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둘이 학교 입구의 계단을 올라갈 때 홀은 소녀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길버트 브라이스를 행가래 치며 브라이스 만세! 메달 수상자 브라이스 만세!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애는 실망으로 가슴이 뜨끔뜨끔 쑤시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고 길버트가 이긴 것일까? 매슈 아저씨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때였다. 누군가가 외쳤다. 샤리앙 만세! 에이브리 수상자 만세! 오, 앤! 정말 축하해. 잘 됐어. 제이는 숨을 헐떡거렸다. 둘은 그대로 여자 대합실로 뛰어들어갔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환성 소리를 들었다. 모두들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고 힘찬 포옹을 했다. 그 속에서 앤은 제인에게 속삭였다. 매슈 아저씨도 마리라 아주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곧 집에 알릴 테야. 졸업식 때는 매슈도 마리라도 출석했다. 둘의 눈은 단상의 학생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로 쏠렸다. 연한 푸른 옷을 입고 볼에 발그스름하게 홍조를 띤 별처럼 눈이 반짝이는 키가 큰 소녀, 제일 뛰어난 논문을 읽고 있는 앤을 사람들은 저 애가 에이브리 수상자라고 서로 중얼거렸다. 저 애를 키워서 좋았잖아, 말이라. 라고 앤이 논문을 끝냈을 때 매슈가 식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에요. 마리라는 기쁘게 응수했다. 그날 저녁 앤은 매슈와 마리라와 함께 아본리로 돌아갔다. 다이애나가 푸른 박공집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앤의 흰 창가에는 마리라가 온실에서 핀 장미꽃을 꽂아 놓았다. 앤은 주위를 휘둘러 보고 정겨운 분위기에 휘감겨 끊임없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다이애나, 집에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게다가 너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정말 기뻐. 넌 정말 멋져, 앤. 에이브리 장학금을 탔으니 이제는 학교 선생님은 하지 않을 테지? 그래, 가을에 레드먼드에 간단다. 멋지지? 3월 휴가를 마음껏 즐기고 말이야. 자신 있어.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을 하겠대. 무디도 조지도 다 진급을 해서 정말로 기뻐. 뉴브리지 학교에서는 벌써 제인에게 초청이 왔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도 선생님을 한대. 길버트의 아버지가 내년 대학 학비를 내지 못하게 돼서 길버트는 자기 힘으로 해나갈 작정이래. 만일에 에이무스 선생님이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길버트가 올 것 같아. 앤은 실망했다. 길버트도 레드먼드에 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서로 자극이 되는 경쟁 상대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매슈 아저씨의 기분이 나쁜 것을 앤은 우연히 눈치챘다. 확실히 작년보다 흰 머리도 늘었다. 그가 밖으로 나간 후에 앤은 마리라에게 주저하며 물어보았다. 마리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마리라는 말을 흐렸다.
지난 봄 심한 심장 발작이 있은 후로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걱정이 되는구나. 요새 조금 나아지고 좋은 심부름꾼도 생기고 또 너도 돌아왔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편이지만 애는 테이블에 몸을 내밀고 두 손으로 마리라의 뺨을 안았다. 아주머니도 그렇게 몸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일을 한 탓이에요. 이젠 제가 집안일을 모두 할 테니 푹 쉬세요. 마리라는 이렇게 자란 앤이 대견한 듯이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야. 머리가 아파서 그래. 스펜서 선생님은 안경 얘기만 심하게 하지만 안경을 바꿔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구나. 6월 말에 이 섬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온다고 꼭 한번 만나보라고 말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 하지만 앤, 넌 정말 훌륭하게 해냈구나. 린다 아주머니는 여자가 너무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레이첼 부인의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 말이지. 너 요 근래 아베 은행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니, 앤? 도산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왜 그러세요? 라고 앤은 물었다. 레이첼 부인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고 하더구나. 매슈 아저씨는 큰 걱정을 했어. 우리 집 돈은 모두 거기에 예금을 해두었으니까. 애는 그날 한껏 바깥에서 즐기며 보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날이 잊혀지지 않았다. 검은 그림자가 하나도 비치지 않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꽃으로 덮인 날이었다. 저녁에 매슈와 같이 목장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매슈가 고개를 숙이고 뚜벅뚜벅 걸어왔으므로 앤도 뛰는 걸음걸이로 보조를 맞추며 걸었다. 앤은 걱정스러웠다. 오늘은 일을 너무 하셨어요, 매슈 아저씨. 적당히 하시지 그래요. 그렇긴 해도 나로선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매슈는 대문을 열고 소를 몰아 넣었다. 그저 나이 탓이야. 앤, 자,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만일에 제가 남자애라면 지금쯤 아저씨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저씨를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 정말 슬퍼요. 라고 애는 슬프게 말했다. 그렇긴 하지. 그러나 내게는 12명의 남자보다 너 하나가 더 소중하고 좋아. 라고 매슈는 앤의 손을 매만졌다. 알겠니? 12명의 남자애보다 더 좋단 말이다. 그리고 또 에이브리 장학금을 딴 것은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애잖아. 내 딸이잖아. 나의 사랑하는 딸이잖아. 매슈는 여느 때의 잔잔한 미소로 앤을 쳐다보고는 뒷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일을 앤은 그날 밤 자기 방 창가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다. 앤은 그날 밤의 은빛 같은 평화스러운 아름다움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앤에게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다. 한번 그 슬픔에 차갑고 매정한 손에 걸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이기도 했다. 죽음의 기별. 매슈 오빠, 왜 그러세요? 기분이 나쁜가요? 그것은 목소리였다. 하얀 수선화를 끌어안은 앤이 입구 계단으로 뛰어가서 보았을 때 매슈가 신문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은 묘하게 초췌하고 핏기가 가신 얼굴이었다. 앤과 마리라가 그 옆으로 뛰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매슈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기절했어. 앤, 마틴을 불러와라. 빨리, 빨리. 머스민 마틴은 곧 의사를 부르러 가는 도중에 바리집에 들렀으므로 바리 부부와 때마침 와 있었던 린드 부인이 달려왔다.
린드 부인은 당황한 마리라와 앤을 살며시 옆으로 밀쳐내고는 매슈의 맥을 찾아 짚어보더니 곧 눈물이 넘쳐 흘렀다. 마리라,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설마 매슈 아저씨가... 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온몸은 새파랗게 빳빳이 질려버렸다. 그렇단다, 앤. 그 얼굴을 봐라. 나처럼 몇 번이고 이런 얼굴을 봐온 사람은 알 수 있지. 앤은 그 조용한 얼굴을 보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의사가 와서 매슈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런 쇼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 쇼크의 원인은 매슈가 갖고 있었던 신문으로 아베의 은행에 도산 얘기가 실려 있었다. 이 소식은 곧 아본리에 퍼지고 종일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친절히 도와주었다. 처음으로 수줍고 조용한 매슈가 그 중심 인물이 된 셈이었다. 밤이 찾아왔을 때 푸른 박공집은 온통 죽음에 물들은 듯 조용했다. 관에 들어간 매슈는 응접실에 안치되고 그의 모습에는 영원한 안식의 미소마저 깃들어 있었다. 바리 부부와 린드 부인이 밤을 새웠다. 다이애나가 동쪽 방에 올라와 보았을 때 앤이 혼자 있었다. 함께 있으려고 했으나 앤은 처음으로 다이애나를 거부하며 혼자 있으려 했다. 앤의 머리에는 매슈 아저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소용돌이 치는 애절한 생각이 넘쳐날 뿐이었다. 어느새 꾸벅꾸벅 졸다가 앤이 갑자기 정신이 든 순간 매슈와 대문에서 헤어지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 울음소리에 마리라는 방으로 들어왔다. 둘은 같이 울며 마음으로 얘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다. 이틀 후에 매슈는 자기가 일군 밭과 과수원을 지나 실려 나갔다. 아버니는 차차로 평온을 되찾고 푸른 밭공집도 예전처럼 그날 흘러갔다. 그럴수록 늘 보고 익혔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앤을 더없이 슬프게 했다. 때때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이전의 기쁨을 즐기고 다이애나의 유쾌한 말에 잠시 웃음을 유인당하였을 때 앤은 매슈 아저씨를 떠올리며 자신의 기분을 억제했다. 어느 날 목사 사택들에서 앤은 에란 부인에게 자신의 기분을 말했다. 에란 부인은 매슈가 이곳에 있으면 앤이 웃고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을 거라며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다. 저 오늘 오후에 매슈 아저씨 무덤에 장미를 심고 왔어요.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셨으니까요. 이젠 집에 돌아가야 해요. 마리라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면 저녁엔 쓸쓸히 하시니까요. 네가 학교에 돌아가면 마리라 아주머니는 더욱 쓸쓸해질 거야. 하고 에란 부인은 말했다.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주무시라는 인사만 남긴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리라는 입구 돌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애는 나란히 앉았다. 스펜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오셨어. 그 안과 선생님이 우리 읍에 오셨으니 만나보라고 하시던데 갔다 올 테니 혼자 집을 지켜야겠구나. 괜찮겠니?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줄 거예요. 일을 말끔히 해놓을 테니 안심하시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둘은 이야기를 하고 조시나 길버트에 관한 소문 얘기를 했다. 길버트가 선생님을 한다는데 정말이니? 그래요. 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참 훌륭한 청년이 되었던데. 말이라는 말끝을 흐렸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봤지만 상당히 키도 크고 남자답더구나. 그 애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와 꼭 같았어. 존 브라이스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퍽 다정한 사이였지. 존과 내가 말이야. 존은 나의 애인이란 말도 들었어.
애는 흥미를 느끼고 얼굴을 들었다. 어머나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째서 아주머니... 우리들은 다퉜어. 존이 사과를 했는데 내가 용서하질 않았지. 사실은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나는 화가 나서 부어 있었으니까. 우선 존에게 벌을 주고 두고 보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존은 돌아오지 않더구나. 브라이스 집 사람들은 모두 자존심이 강했어. 그래서 난 언제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 그때 용서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렇다면 아주머니도 역시 로맨스가 있었군요. 하고 애는 상냥하게 말했다. 그렇단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모르는 법이야. 사람들은 나와 존과의 관계를 모두 잊고 있어. 나 자신도 잊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난 주일 길버트를 봤을 때 지나간 일들이 모두 생각나더구나. 갈림길. 다음날 읍에 나갔던 마리라는 무엇으로도 위안받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안과 전문의가 앞으로 일체의 독서와 바느질을 그만두지 않으면 눈이 영영 멀게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점심을 끝마치고 애는 마리라에게 쉬라고 권하고는 동쪽 방에 올라가 창가에 앉았다. 저녁 어둠 이외에는 아무도 애의 눈물과 무거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밤 여기에 앉아 있을 때와 지금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날 밤 애는 희망과 기쁨으로 넘쳐 흐르고 미래는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부터 몇 해가 지난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침대에 들어갈 때쯤에는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애는 앞으로 자기의 모든 일을 깨달았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생애의 벗으로 삼으려고 결심했다. 의무도 그것에 솔직히 부딪혔을 때는 벗이 되는 것이다. 마리라가 읍에 나간 뒤 2, 3일 후에 가옥 매매인이 푸른 박공집에 왔다. 마리라가 팔려고 했던 것이다. 애는 대학에 가버리고 눈이 나쁜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이 집의 살림을 할 수 없다고 마리라는 울면서 애에게 말했다. 그것을 듣고 애는 잘라 말했다. 푸른 박공집을 팔아선 안 돼요. 나도 팔지 않고 지냈으면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나 혼자선 쓸쓸해서 미쳐버릴 거야. 혼자서 계실 리 없지요, 아주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는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레드먼드에 가지 않는다고? 마리라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아주머니를 혼자 있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저를 위해 힘써주셨는데요. 이미 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밭은 바리 씨가 빌리겠다니까 문제없고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여기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벌써 길버트로 결정됐대요. 하지만 카모디 학교라면 자리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언제까지라도 아주머니와 같이 있게 되고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마리라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할 순 없어. 나 때문에 네가 희생되다니. 천만에요. 조금도 희생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공부는 계속하는 것이고 하여튼 소중한 푸른 박공집은 지켜야 해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주머니.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제가 퀸을 나올 때는 나의 미래는 곧게 뻗은 탄탄대로처럼 생각되었어요. 언제나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퉁이에 왔어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것이면 틀림없어요. 정말이에요. 거기엔 거기대로 멋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리라는 소생한 듯한 기쁨이 솟았다. 앤이 대학교 가는 것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라는 소문은 곧 퍼졌다.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온 린드 부인은
길버트가 그것을 듣고 아버니 학교를 그만두고 화이트 샌드 학교로 옮기는 수속을 이미 끝마쳤다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저녁 앤은 매슈의 무덤에 심은 장미에 물을 주고 오는 길에 휘파람을 불며 오는 키가 큰 젊은이와 마주쳤다. 길버트였다. 앤의 모습을 보자 휘파람을 멈추고 그는 공손히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난 후 말없이 지나가려고 했다. 앤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다. 길버트. 앤의 뺨은 붉어졌다. 저를 위해 학교를 양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길버트는 앤의 내민 손을 꽉 쥐었다. 아니, 별로 큰일 아닙니다. 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지금부턴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옛날 일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앤은 웃으면서 손을 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제가 그날 호숫가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 자신도 무슨 얘긴지 몰랐어요. 얼마나 온고집의 바보였는지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했다면 전 그때부터 줄곧 후회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가장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앤, 그 운명에 이미 오랫동안 거역을 해왔지만 이젠 서로 돕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계속할 테지요? 나도 그래요. 자, 집까지 바래다 드리지. 앤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말이라는 이상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오솔길을 같이 온 사람이 누구지, 앤? 길버트라고 대답한 앤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너와 길버트가 문간에서 30분이나 서서 얘기를 하는 사이라고는 정말 몰랐는데. 하며 말이라는 놀리듯이 미소 지었다. 지금까진 그랬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서로가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30분이 되었나요? 전 겨우 5분가량으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5년간의 벌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라 아주머니. 애는 그날 밤 만족이란 것이 주는 행복을 몸에 배도록 맛보았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박하 향기가 날아들었다. 별은 전나무 위에서 반짝이고 나무 사이로 언뜻 보이는 다이애나 집 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앤의 평행선은 퀸에서 돌아온 밤을 경계로 좁혀졌다. 하지만 길이 좁혀졌다 하더라도 앤은 조용하고 행복한 꽃이 그 길에 만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지한 일과 큰 포부와 두터운 우정은 앤의 것이었다. 어떤 것도 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공상과 꿈나라를 뺏을 순 없었다. 길에는 언제든지 모퉁이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지상은 태평하도다. 라고 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화를 잘 내는 이웃. 어느 기분 좋은 8월 오후였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깊숙이 자리한 어느 농가의 현관 계단 위에는 키가 훤칠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16살, 회색빛 진지한 눈, 머리색은 친구의 말을 빌자면 금갈색이었다. 어려운 버질의 시 몇 구절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진지한 결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 얼빠진 생김새의 저지종의 소가 뚜벅뚜벅 걸어서 오솔길에 다가왔다고 생각된 순간 바로 뒤쫓아 해리슨 씨가 뜰에 뛰어들어왔다. 해리슨 씨는 문을 여는 귀찮은 일을 피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어와 깜짝 놀란 앤의 앞에 서서 골렌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앤은 선체로 넋을 잃고 해리슨 씨를 쳐다보았다. 해리슨 씨는 새로이 오른편 이웃으로 이사 온 사람이었고
앤은 한두 번 마주친 일이 있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해본 일은 없었다. 4월 초 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쿠스바트 집의 서편 이웃인 로버트 벨 씨가 농장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 농장을 산 것은 J.A. 해리슨이란 사람이었고 뉴브란스 위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해리슨 씨가 아보니에 와서 한 달도 채 못 되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레이첼 부인의 말을 빈다면 괴짜였다. 우선 해리슨 씨는 자기가 직접 살림살이를 해왔고 여자라는 멍청이는 옆에 있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보니의 여인들은 해리슨 씨의 살림하는 방법이나 요리에 관하여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소문의 시초는 해리슨 씨를 시중 들던 존 헨리 카터 소년으로부터였다. 첫째, 해리슨 씨 집에는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고 해리슨 씨가 시장해졌을 때는 언제나 먹기로 되어 있었다. 우연히 그때 존 헨리가 곁에 있으면 먹을 것을 할당받으나 운이 나빠 그곳에 없으면 해리슨 씨가 다음에 출출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존 헨리가 일요일마다 집에 돌아가서 충분히 배를 채우고 또 월요일 아침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바구니에 가득히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사람들은 가엾게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접시 닦는 일은 비가 오는 주일이 아니면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씻게 되면 빗물을 넣어둔 큰 통에 넣어 한꺼번에 씻고 마를 때까지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리고 해리슨 씨는 인색했다. 에란 목사의 월급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하면 우선 들은 후에 몇 달러의 이익이 되나를 확인한다. 고 맹목적인 흥정은 하지 않는 주의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린드 부인이 선교사단을 위한 기부를 부탁하러 갔을 때 그때 뜻하지 않게 집안 살림을 보게 됐지만 해리슨 씨가 말하기를 아본리의 수다스런 아주머니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다른 곳보다 이교도가 많으므로 자신이 그따위 족속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기부를 하지요. 라는 것이었다. 레이첼 부인은 노발대발하고 돌아가 버렸다. 로버트 벨 아주머니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옛 자기 집의 현재 꼴을 본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고 레이첼 부인은 분연히 말하곤 했다. 끝으로 해리슨 씨는 진저라는 이름의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다. 아보니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앵무새를 키운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연히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앵무새라는 것이 존 헨리 카터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악당 새였고 더욱이 보기 흉한 새였기 때문이었다. 카터의 어머니는 다른 곳에 일자리가 있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존 헨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앵무새는 언젠가 존 헨리가 새장 바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때 목 뒤의 살을 한 점 쪼아낸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해리슨 씨가 화가 난 얼굴로 말도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었을 때 번개처럼 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해리슨 씨는 유순하게 있을 때도 결코 호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대머리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둥근 얼굴을 노여움으로 시뻘겋게 물들이고 튀어나온 파란 눈이 더욱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앤은 이렇게 보기 흉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해리슨 씨가 입을 열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이번으로 3번째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지난번에 당신 아주머니에게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러주었는데도 이 꼴이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앤은 위험 있는 태도로 말했다. 선생님의 위엄을 갖추고자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개한 해리슨 씨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차근차근 설명하라고? 하!
방금 또 당신 아주머니의 그 잘난 저지소가 나의 호밀밭에 들어왔단 말이오. 이제 세 번째요. 알겠소? 지난 목요일에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왔지.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부러 여기에 와서 당신 아주머니에게 말했고, 그런데도 그러다니. 아주머니는 어디 있는 거요? 만나서 말 좀 해야겠소. 이 J.A. 해리슨의 고충을 말씀이야. 지금 저희 아주머니는 집에 안 계시는데요. 친척분이 곧 운명하실 것 같아서 그곳에 가셨답니다. 애는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더 위험을 부리며 저희 소가 댁의 호밀밭에 들어갔다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이지 마리라 아주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아직 송아지였을 때 매슈 아저씨가 저에게 준 거예요. 드릴 말이 없다가 아니라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지. 저것이 얼마나 거칠게 놀아댔는지를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게야. 한복판에서 주위까지 온통 밟아 망쳐놨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군요. 하지만 당신이 울타리를 깨끗하게 수선해 두셨더라면 소는 밭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댁의 호밀밭과 저의 목장을 막는 울타리는 댁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그렇게 말쑥하겐 해놓지 않았더군요. 내 울타리는 잘 해놨어. 반박을 받고 해리슨 씨는 더욱 화를 내고 말았다. 감옥 창살이라도 그런 망나니 같은 소는 가두어둘 수 없을 게야. 이 빨강머리 색시야. 저것이 네 소라면 주저앉아서 누런 표지의 싸구려 책만 볼 게 아니라 소가 다른 사람의 밀밭을 밟지 않도록 망을 보는 것이 올바른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해리슨 씨는 앤의 발밑에 떨어져 있는 황갈색의 버질 시집을 흘겨보며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앤은 머리뿐 아니라 얼굴까지도 빨갛게 되었다. 머리는 바로 앤으로서는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약점이었다. 빨강머리라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귀 주위에만 수북수북 난 대머리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공격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해리슨 씨는 자기의 대머리를 무엇보다도 마음에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노기가 목구멍까지 솟구쳐 올라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흘겨만 보고 있었다. 애는 침착을 되찾고 바로 이때라고 여기며 하지만 화를 내시는 것도 알겠어요. 저에게는 상상력이 있으니까요. 자기 밭에 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 소가 두 번 다시 댁의 호밀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어요. 그럼 주의를 잘해두는 것이 좋겠어. 해리슨 씨는 약간 누그러졌으나 그래도 쾅쾅 발을 구르면서 앤에게 들릴 정도로 투덜투덜 화를 내며 돌아갔다. 굉장히 마음이 뒤숭숭해진 앤은 뒷마당을 질러서 장난꾸러기 소를 젖자는 우리 속에 가두어 놨다. 여기라면 목책을 부수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 없어. 아, 지난주 쉴러 씨가 사고 싶다고 말하였을 때 이것을 팔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나 다른 가축을 경매에 붙일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함께 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팔지 않았지. 정말 해리슨 씨는 소문대로 괴짜로구나. 앤이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마리라가 돌아와 있었으므로 서둘러서 차 준비를 했다. 둘은 테이블로 가면서 이 일을 서로 얘기했다. 경매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울 거야. 이렇게 가축이 많고 더욱이 돌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마틴 혼자뿐이거든.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 아주머니 장례식에 간다고 하루만 여가를 달라고 해놓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도대체 아주머니가 몇씩이나 있는 거야. 여기에 고용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4번째 아주머니 핑계잖아. 빨리 수확이 끝나 바리 씨가 밭을 빌어간다면 얼마나 편할까. 마틴이 돌아올 때까지 도리는 젖자는 우리에 가두어 두지 않으면 안 돼. 레이첼 부인의 말대로 세상은 정말 고통의 바다야.
메리 키즈는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 둘은 어떻게 될는지. 메리의 한 오빠가 콜롬비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모양이야. 애들은 어떻지요? 몇 살이지요? 6살이 조금 넘었어. 쌍둥이야. 어머나, 저는 쌍둥이에 특별한 흥미를 갖고 있어요. 해몬드 아주머니 댁에 그렇게 많은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둘 다 귀여운 애예요?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흙투성이가 되어 있더라. 밖에서 데이비가 진흙으로 떡을 만들고 있는데 도라가 부르러 갔지. 그때 데이비는 도라의 머리를 꽉 누르고 제일 큰 진흙떡 속으로 떠다 밀어서 도라가 울기 시작하자 그렇게 울 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이번에는 데이비 자신이 진흙 속에 뒹굴어 보이는 정도더구나. 메어리도 도라는 정말 좋은 성격이나 데이비의 장난에는 손을 못 댄다고 얘기하더라. 버릇을 잘못 가르쳤다고 너는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애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죽고 그때부터 쭉 메어리는 몸이 성하질 못했어. 저는 언제나 버릇없는 애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보세요. 저도 마리라 아주머니에게 인도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의 아저씨가 둘의 뒤를 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어리 키즈하고 마리라 아주머니하고는 어떤 관계시죠? 메어리 말이니? 아주 남남이야. 그 사람의 주인과 인척이 되지. 우리들 사이는 팔촌이 되는구나. 아, 잠깐. 린드 부인이 저기 보이네. 메어리의 소식을 들으려고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해리슨 씨와의 소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말이라는 승낙하였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린드 부인이 앉자마자 오늘 카모디에서 돌아오는 도중 해리슨 씨가 당신의 소를 쫓고 있는 것을 봤어요. 퍽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던데 꽤 소란을 피웠죠. 앤과 마리라는 우습다는 듯이 슬쩍 얼굴을 서로 바라보았다. 아보니의 사건이라면 린드 부인의 눈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앤에게 욕을 퍼붓고 간 모양이에요. 그렇게 불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앤은 빨강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대로야. 레이첼 부인은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말이야. 로버트 벨이 뉴브란스위크 근처 사람에게 집을 팔았을 때 귀찮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아보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듯 많은 딴 지방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곧 베개를 높이고 잘 수 없게 될 거야. 뭐라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 못 들었나 보군요. 보세요. 도넬 일가도 그렇고 그 무능한 티모시 캐튼 집도 화이트 샌드에서 이사 오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지 파이 부인도 주인의 조카뻘 되는 고아인 앤소니 파이를 맡게 되었고 합중국에서 폴 어빙이 와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당신도 그 애의 아버지를 알고 있지요, 말이라? 스티븐 어빙 말이요. 그렇지, 그 크래프튼의 레빈더 루이스를 차버린 남자 말이요. 글쎄요, 차버렸다기보다 서로 싸움을 한 게지요. 책임은 양쪽에 다 있었지 않나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스티븐은 그 여자와 함께 살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레빈다 루이스는 아주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돌집에서 혼자만 살고 있단 얘기입니다. 스티븐은 합중국으로 건너가 아저씨와 사업을 시작하여 미국인과 결혼을 했대요. 그 후로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한두 번 아들을 만나러 갔지요. 2년 전에 부인이 죽어서 사내 아이를 잠깐 동안 처가에 맡기게 됐단 얘기예요. 지금 10살인데 훌륭한 학생이 됐는진 모르겠어요. 양키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아버님 이외의 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린드 부인은 모조리 경멸하고 있었다.
물론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조심하고 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별히 미국인을 싫어했다. 말이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출신이 조금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해서 아버님 초등학교가 별로 이렇다 하게 나쁘게 되는 것은 아닐걸요. 게다가 그 애의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은 일이죠. 스티븐 어빙은 이 근처를 통틀어 마음씨 좋은 애였으니까요. 그거야 애들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님 애들과는 달라요. 하고 레이첼 부인은 이것으로 결말이 났다는 것과 같은 말투였다. 그리고 앤, 네가 마을에 개선회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니? 그것은 그저 요전 토론회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상의했을 뿐이에요. 앤의 뺨은 붉어졌다. 모두들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여러 마을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되면 너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돼요. 그대로 버려두는 게 좋아, 앤. 사람은 개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아버님 마을이에요.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비 볼터 씨를 설득시켜서 볼터 씨하고 그 밭 위에 서 있는 굉장히 낡은 집을 부숴버리면 개선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그렇지. 그 허물어져 가는 집은 이 몇 년 동안 마을의 눈엣 가시가 되고 있어. 하여튼 너는 학교 일도 벅차니까 너의 친구로서 충고하지만 개선 같은 것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가 하는 일이니 한번 마음먹고 해치우고 말 것 같구나. 꼭 담은 앤의 입술의 선을 보면 레이첼 부인의 말이 그리 어긋나지 않는 듯하다. 앤의 마음은 개선에 대한 일로 벅차 있었고 길버트 또한 그녀와 똑같은 생각에 열중하고 있었다. 레이첼 부인은 또 그 밖의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카모디 초등학교에서는 프리시라 그랜트라는 사람이 가르치게 됐대. 틀림없이 그런 이름을 가진 소녀하고 퀸에서 다닌 일이 있잖아. 예, 그래요. 프리시라가 카모디 선생님이 된다니 정말 멋져요. 하고 외친 앤의 회색빛 눈은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